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지방직 구급 행정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자, 출제 비중을 보니까 우리 기본서 기준에 했을 때 1편 행정총론에서 2문제가 나왔고 2편 정책에서 많이 출제됐죠. 4문항입니다. 특히 조직론 5문제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많이 출제되었고 인사행정 3문제 그리고 재무행정 3문제입니다. 그리고 행정관리론 6편에서는 여러분들 한 문제밖에 안 나왔고 원래 좀 비중이 낮죠. 지방행정 파트에서 뭐 그렇게 많이 출제가 안 했으면 2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다 기본서에서 다루고 또 수업 시간에 이론반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풀이에서 강조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크게 어려움 없었을 걸로 보는데,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우리나라 행정 환경의 주요 행위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정답은 4번이죠. 자,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4번에 대통령은 국회 확정한 본 예산에 대해서 제일 요구할 수 있다? 아니, 없다죠, 여러분들. 자, 우리나라에서 예산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밑에 표에 정리된 내용을 보면 기본서에 있는 표죠. 중간에 6번 거부권 행사 왼쪽에 예산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오른쪽 법률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예산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나머지 보기는 보면 1번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죠? 민주주의 원칙에 협당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죠. 이번 정부는 국회 법률안 제출할 수 있고, 그렇죠.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법률을 정해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행정부의 활동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위헌 결정 난 것은 뭐 그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뭐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2번, 3번 보기도 길고 좀 약간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정답은 명확히 4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이번 문제는 더 쉽습니다. 정부 규제를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 나눌 경우에 경제적 규제 성격이 가장 강한 거였습니다. 거기에서 경제적 규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규제 가장 대표적인 뭐 그랬죠? 진입 규제. 진입 규제가 뭔데? 인가, 허가. 그죠? 어떤 사업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뭐 인가, 허가법 같은 받도록 하는지 바로 진입 규제이고 대표적인 뭐다? 경제적 규제다. 그 표, 기본서에 있는 표죠. 정답은 4번이 진입규제고 1번, 2번, 3번 1번 소비자 안전규제 2번 산업재해규제 4번 환경규제는 여러분들 약자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뭐 사회적 규제 행위 되죠.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 정답 4번. 그 다음에 3번 조직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정답은 3번인데 3번에 보면 분업의 원리에 따라서 조직 전체 업무를 종료 성질로 나누어서 조직 구성원이 가급적 한 가지 주된 업무만 전담하게 되면 이게 바로 분업이죠. 그런데 좋은 점도 있겠지만 뒤에 부서 간 의사소통과 조정 필요성이 없어진다? 아니 많아진다. 그죠? 많이 나누면 목표를 달성해서 뭐 의사소통과 조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나눌수록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끝에 때문에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맞죠? 1번 계층제 원리는 조직 내 권한과 책임 및 의무의 정도가 상하 계층에 따라 달라지도록 조직을 설계하는 것이 계층제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고 2번 통솔범위란 한 사람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부하 또는 조직 단위의 수를 말하고 감독자의 능력이라든가 업무의 난이도 그리고 돌발 상황 발생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부성화의 원리는 한 조직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묶어서 여러 개의 하위 기구를 만들 때 활용되는 것으로서 기능부서와 사업부서와 지역부서와 혼합부서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대로 기억하면 되겠죠. 정답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공무원의 사기 관리와 관련된 설명, 사기 관련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이번 소청심사, 소청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벌을 다투는 거죠. 그래서 진짜 억울하면 구해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소청심사 제도는 징계처분과 같이 의사에 반한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했을 때, 이 불복과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를 심사해서 결정하는 그런 절차가 소청심사입니다. 맞습니다. 나머지는 1번 공무원 제한 규정상 우수한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적 특전을 부여할 수는 있지만 상여금은 지급할 수 없다. 틀렸죠. 인사적 특전, 즉 특별 성급이나 특별 승진시킬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성과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기한 바가 크면 틀렸고 그 다음에 자 3번에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틀렸죠. 행자부에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밑에 그 박스 안에 국가공법 관련 규정이 나와 있는데 제76조 2 고충처리 이렇게 돼 있죠. 동그라미 4번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해서 중앙인사관장기관하고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자 중앙인사관장기관 지금 현재 어디죠? 어디? 인사혁신처. 그러니까 그러면 인사혁신처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준다는 얘기네. 그죠? 뭐가 아니고 행자부가 아니고
행정부가 아니고. 그리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단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 두는데 뒤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 기능은 누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소청심사위원회도 어디 있는데? 인사혁신처에. 인사혁신처이죠. 뭐가 아니고 행자부가 아니고 행정자치부가 아니고 그래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3번 보기에서 행자부 틀렸습니다. 인사혁신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성과상여금 제도는 공적 경쟁을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 인사와 급여 체계를 사람과 연공 중심으로 개편한 거다 틀렸죠. 끝에 있는 사람과 연공 중심의 인사 제도를 어떻게 여러분들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 거죠. 성과상여금 바로 그 여러분들 성과에 따라주는 거 정답 2번입니다. 자 5번 문제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 업무평가 종류가 아닌 것을 했습니다.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잠깐 뒤에 있는 게 보시면 그 표에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 업무평가의 종류는 저렇게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로서 자체평가, 재평가, 특정평가가 있고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로서 자체평가와 합동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가 있죠. 그 내용을 안 물어보고 그냥 종류만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여러분들 이번에 있는 환경영향평가죠. 자, 정부 업무평가는 정부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인데 환경영향평가는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 정부의 어떤 큰 사업을 했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그걸 평가하는 거라서 취지가 다르고 법도 다릅니다. 여러분들 정답 2번이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번에 특징이 좀 저런 것들입니다. 그 세부 내용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종류 이런 식으로. 정답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정책 분석에 있어서 문제 구조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어떤 사회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문제 파악을 제대로 못하면 다른 걸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구조화가 중요한데 정답은 3번이죠. 3번에 문제 구조화는 상호 관련된 4가지 단계인 문제 감지, 문제 정의, 문제 추상화 틀렸네. 뭐 구체화 그리고 문제 탐색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도 순서대로 말하면 또 순서도 좀 문제가 있죠. 그 밑에 박스 안에 자료에 있는 것처럼 문제 구조화 가로 1번 의상으로 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러분들 자 가로 3 구조화의 단계 1번 문제 감지 문제가 뭔지 문제가 있는지 뭐 감지하는 거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 구체적으로 문제를 탐색해서 동그라미 4번 문제 정리를 내린 다음에 4번 문제 구체화입니다. 추상화가 아니고 문제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뭐 구체화가 필요한 거지. 그 종류와 순서를 봐두시고 다시 문제에 가서 여러분들 1번 보기 보니까 더는 정책 문제를 구조화가 잘 된 문제, 어느 정도 구조화된 문제, 그리고 구조화가 잘 안 된 문제 이렇게 3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랬을 때 동그라미 2번 구조화 잘 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분석하는 전통적 방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전통적으로 여러분들 전통적 방법에 따라서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법, 결과를 프로그램화 시켜서 각 상황에 맞추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잘 구조화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 4번에 문제 구조화의 방법으로서 여러 번 했었죠. 기법, 경계 분석, 분류 분석, 가정 분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각각 또 시험에 안주되어 있어서 뭐 문제도 풀고 그렇게 했었죠. 많이.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7번 정책 집행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이죠. 자, 정책 집행 그랬을 때 뭐 매번 했던 거 이런 거 여러분들 정책 집행 조직 이렇게 있을 때 위에서 정해준 대로 집행하는 거 그리고 현장 상황에 적응하는 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위에서 정해준 대로 하라는 것이 고전적이죠. 고전적이며 방향으로 말하면 하향적입니다. 하향적이죠. 이거를 엘모라는 사람은 전방향적 접근이라 그랬죠. 전방향적 접근입니다. 바로 그렇죠. 이거는 위에서 정해준 하면 될 거라는 예측이죠. 예측. 정책 또는 정책 집행의 예측. 집행의 예측. 환경 변화 없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적합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환경 변화 심하면 저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변화는 환경에 잘 맞춰야 됩니다. 적응을 해야 되죠. 그랬을 때, 자, 그런 걸 강조하는 것이 현대적이죠. 현대적. 방향으로 말하면 상향적. 그렇죠. 상향적 집행입니다. 전방향의 반대 후방향적이죠. 후방향적 접근입니다. 이거는 예측이 아니고 여러분들 현장에 가보니까 어떻더라고 기술하는 거죠. 그래서 정책 또는 정책 집행의
정책 집행의 여러분들 자 기술 그리고 설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환경 변화 심할 때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죠. 어떤 거 절대적으로 옳다 그러다 그런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죠? 환경 변화 없을 때 고전적 집행이 바람직하고 이런 적합하고 환경 변화 심할 때는 현대적 집행이 뭐 적합합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그 집행 성공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정답 1번이라고 그랬는데 1번 집행 연구의 하향론자들은 위에서 밑으로 시키는 거죠. 정의 그대로 하는 거. 하향론자들은 복잡한 조직 구조가 정책 성공적 집행을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틀렸습니다. 복잡한 아니고 뭐 단순한. 복잡하면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기 힘듭니다. 따라서 단순한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기 쉬워서 집행에 유리합니다. 그러면 틀렸고 나머지는 맞죠. 이번 정책 목표 수단이 구체적일수록 정책 집행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말하면 목표도 수단도 구체적이 못하면 뭐가 뭔지 모르라서 여러분 집행하기 힘들다 그 말이겠죠. 그 다음에 3은 불특정 다수인이 혜택을 보는 경우보다 특정한 집단이 배타적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에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도 있다. 여러분들 숫자가 적으면 특정한 집단이 배타적 혜택을 보면 똘똘 뭉쳐서 그걸 강력히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런 경우도 있다. 그럼 틀리지 않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4번 배분 정책은 규제 정책이나 재분배 정책에 비해서 표준 운용 절차에 따라 원만한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배분 정책 또는 분배 정책은 세금을 세우는 일방적으로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물론 따지고 들어가면 누군가 세금을 냈겠지만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비용 부담 없이 혜택만 누리는 것은 보이죠. 따라서 저항이나 반발, 갈등이 거의 없죠. 따라서 딱 정해놓고 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 운용 절차적 SOP 같은 거 정해놓고. 그렇죠. 정답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자 8번 문제. 8번 우리나라 정책 과정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정답은 3번이죠. 어쩌면 상식적 문제입니다. 사실은. 1번부터 볼까요? 1번 사업부는 정책 집행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상황이 야기되었을 때 판결을 통해서 정책 합법성이나 정당성을 판단해 줍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상식 얘기입니다. 이번 국회는 국정조사나 예산심의 등을 통해서 행정을 견제하고 그렇죠. 국정감사나 대정부 질의 등을 통해서 정책 집행 과정을 평가합니다. 3번 행정기관은 법률제정과 틀렸네. 법률제정 어디서 하는데? 의회에서. 입법에서 하죠. 또 뒤에 사법적 판단 어디서 하죠? 법원에서 하죠. 사법부에서. 그거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있는 말은 맞을 수 있겠네. 정책 집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한다. 그 말은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대 행정은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전문화되고 있으니까 스스로 뭔가 판단을 결정할 것도 있긴 있는데 앞에 있는 법률제정은 행정기관은 할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 입법에서 하는 거지. 그리고 사법적 판단 사법부적 법원에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4번은 대통령은 국회와 사법부에 대한 헌법상의 권한을 통해서 영향을 행사하고 그렇죠. 행정부 주요 공직자에 대한 임명권을 통해서 정책 과정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권한이 막강합니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정답 3번 틀린 거. 그 다음에 9번 보름의 기대론에 따를 경우에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 수행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세 가지죠. VIE 이렇게 표시할 수 있었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 어떤 사람이 조직 회사에 들어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여러분들 노력하면 어떤 성과를 달성하게 될 것이고 성과를 달성하면 보상이 주어질 거다. 그런데 여기에 중간에 주관적인 평가 과정이 게재되어 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자, 내가 노력하면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믿는 거 뭐였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익스펙턴시 기대감, 기대치였습니다. 기대감 여러분들, 기대치. 그리고 내가 어떤 성과를 달성하면 뭔가 보상이 주어지겠지 이렇게 믿는 거 뭐였죠, 여러분들? 요거 수단성이었죠. 인스트루멘털리티 수단성.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랬고. 그리고 보상을 준다 그러는데 그것이 나한테 의미 있는 것인가? 즉 매력적인 것인가? 그 보상에 대한 매력적인 정도, 영어로 밸런스, 여러분들 우리말로 유의성이었죠. 유의성. 즉 의미 있는 정도입니다. 의미 있는 정도. 바로 그렇죠. 그래서 요게 작년에 동기부여에 된다 그래서 VIE 이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자 모티베이션 즉 동기부여 정도는 함수라고 그랬습니다. 함수 VIE 곱하기 함수 이런 거죠. 곱하기 함수다. 곱의 함수다. 곱하기라서 가까이 커지면 전체가 커집니다. 그런데 곱하기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것들이 아무리 커도 어느 한 가지라도 0이면 곱하면 전체가 0이 돼버리죠. 그래서 어느 한 가지라도 0이면 동기부여 전혀 안 된다 그런 거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 조건이 아닌 것은 정답은 4번이죠. 자, 저런 식으로 여러 번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표현이 약간 다르지만 4번에 내가 투입한 노력과 그로 인해서 받은 보상의 비율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이 바로 중거인이죠. 중거인과 비교해서 공평해야 한다는 군형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뭐였죠? 보름의 기대료는 아니고 4번은 여러분들 아담스 형평성 또는 공정성 이론 내용입니다. 그렇죠. 보름의 기대론이 아니고 아담스 형평성 또는 공정성 이론. 나머지는 보면은 1번 내가 노력하면 높은 등급의 실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치가 충족되어야 된다. 기대치 다른 말로 뭐 기대감. 익스펙턴시죠. 맞습니다. 이건 내가 높은 등급의 실적 평가를 받으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수단치가 충족되어야 한다. 수단치 즉 수단성. 그죠? 수단성. 그 다음에 3번에 내가 받을 보상은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이나 유인가가 충족되어야 한다. 유인가, 밸런스, 즉 유의성. 그죠? 의미 있는 정도. 이렇죠. 그 세 가지 그대로 차례차례 나와 있습니다. 아닌 거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자, 공무원 보수 규정상 고위 공무원이나 소속 공무원에 적용되는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밑에 표현인 것처럼 우리나라 보수제가 저렇게 구성되어 있죠. 연봉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그런데 세 가지가 있죠. 고정급적 연봉제가 있고 성과급적 연봉제가 있고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가 있는데, 자,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는 고위 공무원단에 적용됩니다. 그 소속 공무원한테, 그죠? 그런데 고위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되지만 100% 다는 아니죠. 일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1번, 그래서 틀렸는데 1번. 고위 공무원, 소속 공무원은, 속하는 공무원은 모든 공무원에서 적용된다. 틀렸습니다. 일부 예외가 있다. 그죠? 일부 예외가 있다. 그 예로서 대통령 경호실 소속 직원 중에서 고위 공무원, 소속 공무원은 그냥 고봉제입니다. 연봉제가 아니고. 자, 나머지는 맞습니다. 보면. 이번 기본 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서 3번 기준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 성과를 반영해서 책정하는 것이고, 4번에 직무급은 직무의 곤란성을 책임의 정도를 반영해서 직무 등급에 따라 책정되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합쳐서 뭐 기본 연봉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잘하면 더 주는 성과 연봉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11번 기존 데이터에 비교했을 때 빅데이터의 주요 특징이 아닌 것은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죠? 자, 빅데이터 특성 뭐 세 가지 다 V로 시작해서 뭐라고 외웠었죠? 3V 뭐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 V 아닌 거 찾으면 됩니다. 바로 정답은 4번입니다. 속도, 데이터 처리 속도겠죠. 다양성, 뭐 형태의 다양성, 그 다음에 크기, 볼륨입니다. 볼륨, 브라이어티, velocity 다 V로 시작합니다. 그 3V가 그래서 여러분들 빅데이터 특성 3V였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12번 분업. 이번에 출제는 분업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분업에 관해서 또 하나 더 따로 내놨습니다. 분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인데, 자, 1번에 보면 여러분들 1번에 분업은 업무량의 변동이 심하거나 원자재 공급이 불안정한 경우에 더 잘 유지된다. 틀렸죠? 그러면 곤란합니다. 유지가 곤란하다. 저러면 반대로 업무량의 변동이 심하지 않고 원자재 공급이 뭐 안정적일 때 잘 유지가 되겠지. 두 개를 딱 나눠서 잘 쓸 때,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맞죠? 이번 분업이 고도화되면 저희 구성원에게 심리적 소외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죠? 다른 사람 교류도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3번 작업 전환에 드는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했던 거지, 분업을. 최근에 들어서 또 비판이 있지만. 4번에 분업을 심화하는 작업 도구, 기계와 그 사용 방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딱 나눠서 함으로써. 그러겠죠? 정답 1번입니다.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이죠. 1번. 뭐 1번을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2, 3, 4를 보면 뭐 아닌 거 알 수 있습니다. 2번 공공력을 여기 일정 부분 축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영화는 그렇겠죠. 민간이 좀 넘겨주고 이렇게 하니까. 3번 공기업은 민영화하면 국민에 대한 보호 서비스 제공이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민영화시키면 민간 기업들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서비스 영화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4번 공기업 매각 방식의 민영화를 통해서 공공재정을 확충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팔면은 뭐 돈 어느 정도 들어올 거니까 정부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본에 보면 공공기관 민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 등을 받은 공기업은 공공기관 운영을 한번 보면 즉 공무법상 민영화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평가 안 좋은 평가를 받으면 여러분들 인사상의 어떤 조치가 있는 거지 그 사항을 해임을 건의하거나 여러분들 해임을 요구할 수 있지 저렇게 꼭 민영화시켜야 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법 조문도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었습니다. 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죠. 자, 뒤에 14번에 국가재정법상 다음 원칙의 원칙을 예외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예산 원칙 있고 그 예외인데 박스 안에 무슨 원칙이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을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을 한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지출 모두 예산에 계상해야 된다. 지금 뭐죠? 완전성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예산 총계주의 원칙입니다. 모든 국가의 수입과 지출은 여러분들 예산에 다 계상하라는 거죠. 표시하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데 안 해도 되는 게 있죠. 예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예외였다가 제외된 게 있습니다. 예외였다가. 즉 국가연구개발사업대가는 여러분들 2013년까지는 예외였는데 14년부터 그게 삭제되었죠. 그래서 예외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이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 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2014년도부터 폐지,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예산세 명시하라는 얘기지. 나머지는 1번 수입 대체의 경우에 있어서 아시죠? 수입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는 그 초과 수입을 대통령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초과 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라든가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명시 안 하고 예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가가 현물을 출자하는 경우에 이를 세입, 세출,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죠. 현물, 즉 기업을 만드는데 물건으로 내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죠? 뭐 자동차를 내거나 이렇게 했을 때 돈이 아니고 그러면 예산으로 여러분들 처리한다 그랬고 3. 국가가 외국 차원을 도입해서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 세출, 예산을 처리할 수 있다. 중요하죠. 돈을 빌려와서 빌려주는 거 여러분들 그게 예산에 명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 그 밑에 법 조문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15번에 행정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교차 기능 조직은 행정부 안에 있는 거죠. 행정부 안에 있으면서 다른 부처나 조직한테 조직이나 예산이나 인력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원해주면서 뭐 감시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 그랬을 때 자 교차 기능 조직은 행정체 전반에 걸쳐 관리정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적 조직 단위로서 여기까지는 맞죠. 근데 내부적 통제 체제로 완전히 독립했습니다. 행정부의 내에 존재하죠. 따라서 내부 통제입니다. 그 밑에 표가 있는데 왼쪽 위에 칸에 여러분들 내부 통제면서 공식적인 거 네 번째 줄에 있죠. 교차 기능 조직 있습니다. 표 바로 밑에 반괄호 1번 뭐라고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서 관리 작용을 분담해서 수행하는 참모적 조직 단위들을 행정 통제 장관식이 말할 때 교차 기능 조직이라고 그럽니다. 조직, 인사, 재무 등에 관한 관리 기능 담당하는 조직들이 해당되는데 예컨 이런 것들이 있다. 행정자치부, 행자부, 인사, 혁신처, 인사처, 기재부, 그리고 법제처 등이 있습니다. 그죠? 정부 안에 있는 것, 행정부 안에 있는 것들이죠. 완전히 독립 틀렸습니다. 그 말 때문에. 나머지는 맞습니다. 1번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옴부드만 적성을 가지며 그렇죠.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아시죠? 그 더불어서 알아두면 좋은 거 상임위원은 누가 제청하고 위원장이 제청하고 비상임위원들은 그냥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했던 거. 3번 헌법재판제도는 여러분들 헌법을 수호하고 부당한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합니다. 여러분들 헌법을 지키는 거죠. 헌법재판제도 있습니다. 4번 독립통제기관 행정부 안에 있는데 여러분들 업무상 독립된 기관을 말하죠.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거. 그래서 독립통제기관은 일반 행정기관하고 대통령 그리고 외부적 통제 중추들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상당한 수준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누립니다. 그래서 독립통제기관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주의할 것은 행정부에서 독립된 건 아닙니다. 행정부 안에 있는데 업무상 독립되어 있는 거. 그 표에서 밑에 표에서 왼쪽 위에 칸에 죠. 두 번째 줄에 있네. 독립통제기관 뭐 감사원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겁니다. 아시죠? 감사원은 행정수반은 대통령 소속이고 국민권익위는 뭐 국무총 소속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행정부 안에 있는데
업무상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정답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정답은 2번입니다. 자치단체는 법률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방세목을 설치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나라에서 국세와 지방세는 똑같이 여러분들 조세 법률주의입니다. 자, 조세 법률주의라서 여러분들 세금의 종류와 세율은 다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죠. 법률이면 법률. 조세 법률주의죠. 조례로는 위임이 있든 없든 간에 세금 종류 정할 수 없습니다. 조세 법률주의죠. 국세도 마찬가지,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 2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나머지는 맞죠? 1번 지방세 탄력 세율 제도는 자치단체의 재정 신축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 도입되어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죠.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율을 딱 정해준 게 아니고 일정 범위를 정해주고 어느 정도 자율성을 준 거죠. 3번 자치단체 사항은 재정투자 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할 경우에 대통령 영의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됩니다. 통제가 있는 거죠. 재정투자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4번에 지방자치단체의 사항은 재예방 및 복구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의 필요가 있을 때 여러분들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경우 포함이 되어 있죠. 재복구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16번까지) 봤는데 여러분들 이 정도로 출제됐으면 빨리 풀어야 됩니다. 거의 10분 안에, 그죠? 보니까 시험 치고 와서 하는 말이 빨리 푸는 학생은 5분 만에 6분 만에 풀었다는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거의 다 맞았고 그런 거죠. 하여튼 행정은 좀 그렇습니다. 공부할 때는 좀 분량이 많아서 좀 힘들긴 한데 시험 칠 때는 가장 빨리 풀 수 있어서 다른 과목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렇죠. 늦어도 10분 안에 다 풀 수 있고 빠르게 풀면 5분 안에 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자료를 쭉 분석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OX식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행정학만 놓고 보면 그런데 보통 우리 학생들이 앞에서 거의 다른 거 하다가 기진맥진해서 마지막에 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아는 건데도 틀린 경우도 많습니다. 아는데도. 이번에 특히 국어 어려워서 그죠? 거기서 막 치고 영어에서 막 정신없이 그죠? 혼미한 상태에서 와가지고 막 후닥닥 푸니까 틀린 경우도 많은 거지 사실은. 그지? 행정 자체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그지? 항상 해설특강 등을 하면 쌤 그걸 제가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다 맞출 수 있었는데. 나머지 더 볼까요? 17번. 자,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치사하게 문제를 냈습니다. 그죠? 지방교부세 4가지 있죠.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그리고 부동산교부세,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소방안전을 뭐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 교통안전이라고 해서 들었습니다. 교통안전, 그죠? 여러분들. 자, 정답은 3번인데요. 3번. 자, 지방교부세 종류에는 보통교부세 맞죠? 특별교부세 맞습니다. 부동산교부세 맞습니다. 근데 교통안전 아닙니다. 소방안전. 소방안전교부세 4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눈에 얼른 들어오면 금방 풀 수 있는 건데, 그죠? 여러분들. 또 막 정신없이 풀다 보면 저게 눈에 잘 안 띌 수도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나머지 1번 지방교부세 재원에는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 부과하는 개별 소비 총액 일부 등이 포함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외에 내국세 총액 19.24%가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각각 정산액이 있고 잠깐 다음 페이지 보면 그 표 바로 밑에 여러분들 두 번째 별표 뭐라고 되어 있죠? 지방교부세 총 재원은 내국세 총액 19.24%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전액, 물론 종부세도 내국세지만 19.24가 아니라 따라서 표시하죠. 종부세 전액. 그리고 새로 생긴 거 담배 부과하는 개별 소비세 총액은 20%, 그리고 각각 그 정산액까지 포함해서 지방에 주도록 되어 있죠. 그 재원이 저렇습니다. 특이한 것이 이번에 같은 날 지방교육청 시험도 있었는데 거기도 지방교부세 또 나왔습니다. 같이, 그죠? 여러분들 약간 다르게.
자, 문제에서 2번 보기. 보통 교보수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가 생기거나 재정 수입이 감소한 경우에 뭐 특별 교보수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특별 교보수의 개발성 그런 경우 중에 저런 게 있죠. 그리고 하나 더 4번에 지방행정 및 재정 운영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라든가 이러한 특별한 재정수가 있을 때 또 특별 교보수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렇죠. 맞습니다. 정답 3번. 그 다음에 18번. 조직 배태성과 제도적 동형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제도적 동형화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되죠? 신제도론. 그 중에서 특히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그게 생각나야 됩니다. 동형화는 뭐죠? 닮아가는 겁니다. 닮아가는 과정. 그죠? 여러분들 어떤 제도의 형성과 변화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때 제도 동형화를 설명해 주는 것이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였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1번부터 보면 제도적으로 조직이 동형화될 경우에 조직이 교란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닮아가서 뭐 그 비슷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2번 제도 동형화에는 강압적 동형화도 있고 모방적 동형화 그리고 동형화 그리고 규범적 동형화 등이 있다. 바로 그렇습니다. 3번 조직의 제도적 동형화는 특정 조직이 환경에 있는 다른 조직을 뭐 닮는 거죠.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동형화라 그러죠. ISO 모피점. 4번 조직 배태성의 특징. 배태성 뭐 처음부터 배태하고 있다. 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랬을 때 배태성의 특징은 조직 구성원들이 정당성보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려는 것이다. 틀렸죠.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사회학적 신제도에서 어떤 제도가 채택되는 것은 효율성, 경제성 때문이 아니라 그랬죠. 정당한 것을 뭐 닮아가는 거지.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취하려는 것이 아니고 앞에 뭐 정당성 있는 행위를 하려는 것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앞뒤를 바꾸면 됩니다. 틀렸습니다. 19번 또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우편사업, 우체국 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히 요새하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그런 현행법. 자, 외웠었죠? 우우조양, 우편사업, 우체국 예금사업, 조달사업, 양곡관리사업. 저게 뭔데요 여러분들? 뭐라 그러죠? 정부기업, 즉 정부 부처형 공기업입니다. 그 정부 부처형 공기업인 정부기업에 적용시키는 법이 뭔데? 말 그대로 정부기업 예산법이죠. 정답 2번입니다. 네, 2번. 내가의 사업이 정부기업이고 그 특별한 사업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특별한 법이 정부기업 예산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 20번 마지막에 정무직 공무원하고 직업 관료 간의 일반적인 성향 차이에 대한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무직, 정치적으로 임용되어서 정책 역할을 기능하는 사람들이죠. 저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면 뭐 후 다 나갑니다. 그죠? 여러분들 뭐 대통령, 국회의원 그리고 장관, 차관,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 정무직이죠. 그 직업관료 시험 쳐서 여러분들 신문이 보장되는 그런 직업관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차이점 어쩌면 상식적 얘기죠.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에 자, 정무직 공무원은 직업적 전문성에 따라 정책 문제를 바라보고 틀렸죠. 직업 관료는 정책 임에 따라 정책 문제를 정의한다. 반대로 되어 있네. 그죠? 제일 앞에 직업 관료가 직업적 전문성에 따라서 정책 분석을 바라보고 그렇겠죠. 뒤에 정무직 공무원은 정책 임에 따라서 정책 문제를 정의합니다. 바뀌었습니다. 공부 안 해도 알겠습니다. 저거는. 그죠? 나머지 1번 정무직 공무원은 재임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 임기 5년, 국회의원 4년 그리고 대부분의 장차관 오래 하지 않습니다. 1, 2년이면 끝나죠. 짧기 때문에 정책의 필요성이라든가 성패를 장기적으로 바라보지만 직관료들은 오래 근무하죠. 신분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있습니다. 그렇죠. 2번 정무직 공무원은 행정 수반의 정책 비전에 따른 변화를 추구하고 그렇죠. 직관료들은 제도적 건전성을 통한 중립적 공공봉사를 중시합니다. 어느 정당에 집권하든 간에 그렇죠. 직관료입니다. 4번에 정책 대안을 평가할 때 정무직 공무원들은 조직 내부 이익보다는 정치적 반응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그래서 정무직 공무원이죠. 직관료들은 본인의 소속된 기관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뭐 그렇게 난이도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몇 점 맞을 건가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자, 뭐 시험 잘 치신 분도 있고 아니면 다음에 치실 분도 있겠는데 요 정도 참고해서 공부 방향이라든가 뭐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회에 보도록 하고 자, 기출문제 해설 들어가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